안녕하세요. 박나경 쌤입니다. 우리 전공책 읽기 드디어 5주차 시간이 되었네요. 이 책 잘 읽고 있죠, 여러분? 제가 수업해 주는 걸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네,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하고. 네, 사실은 원래 그렇게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 아쉽긴 하지만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정말 티칭 이즈 러닝이라고 제가 여러분을 티칭하면서 저도 러닝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차는 어디에도 없던 메타인지 향상법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하나 오늘 제가 저 강의를 할 때 이번 주차 좀 늦게 올렸잖아요. 그래도 뭐 하루인데 좀 봐주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 좀 단독에 살다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단독에 좀 살다가 저희가 이제 그 집을 지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한 30 몇 년 넘은 집이라 거의 40년 다 됐죠. 그래서 그걸 다 부셔버리고 이제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걸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임시로 이사를 했죠. 근데 주차를 했는데 약간 좀 좁은 공간인데 제 차 이제 하나 그러니까 뭐 저희 그냥 뭐 집에 차가 이제 2대 있었는데 제 차만 대고 한 차는 이제 딴 데다 우선 대놓고 제 거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차는 이제 거기다가 좀 8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차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거기가 좁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빌라에 사시는 분들 지나다닐 때 좁을까봐 처음에 좀 멋모르게 좀 이 옆에 차에다 저 주차 엄청 바짝 잘 되거든요. 옆에 차에도 너무 바짝 돼서 못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차를 대면은 이분이 들고 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들 이 수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제 저기 다른 데 수업도 그랬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거가 생기니까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니까 이 주차도 걱정 없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수업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PPT가 좀 예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촬영이 좀 무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그 주차 이제 그거를 딱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한테 이 메타인지가 왜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차를 그래서 이 간격을 잘 맞게 될 경우에는 인공지능 정말 좋겠네 이 생각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분명히 운전자가 굉장히 넓게 이만한 사람도 제가 탈 수 있게 간격을 뒀고 대신 이제 뒷좌석을 조금 좁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뒷좌석을 똑바로 대면은 빌라 다니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좁을 것 같아서 이제 꼬리를 좀 붙이고 앞쪽을 벌려놓은 거죠. 차 앞쪽을.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AI가 아니니까 다양한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상 제가 분명히 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과연 왜 그럴까? 상상돼요? 딱 저보고 하는 말, 뒤에 애가 못하니까 차를 빼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뭔 소리지? 보통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차를 뺀 다음에 애를 태우면 되지 않나? 보통 우리가 좁네? 먼저 빼. 내가 탈게. 먼저 내려. 내가 주차하고 내릴게. 안 그러면 못 내릴 것 같아. 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저보고 딱 하는 말. 뒤에 애가 못하니까 차 빼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내려가 했더니 또 다른 분 한 분이 똑같은 말. 애기 엄마가 하는 말. 애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애기 어머니 딱 하는 말. 애가 못 타갖고요. 딱 봤더니 차를 빼지도 않고 운전자는 탈 수 있고 운전자는 타고 애가 못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이 되세요? 제가 그때 오늘 딱 느낀 게 이거예요.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캄다운 하자.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주차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된 건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저 상대방한테는.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으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차를 할 수 있겠구나. 단 한 가지 인간은 생각을 못 하겠구나. 지금도 저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러분 메타인지는요. 잘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문제 해결 전에 핵심 질문부터 하고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 위에 인지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메타인지 체계를 파악하래요. 제가 상대방의 메타인지 체계를 파악 못했나 봐요. 왜? 모르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한 의견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오늘 있었던 경험 에피소드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나는 의견 같은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글. 자, 첫 번째, 메타인지를 잘하는 방법은 있대요. 먼저 메타인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리사손 콜롬비아대 교수가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렵다고 했대요. 뭐가 어렵다고 했을까요? 향상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한 얘기가 117페이지에 나와요.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늘리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이 말씀하셨대요. 안타깝지만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저자가 풀어놓으신 방법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AI도 데이터에 의해서 입력이 돼서 그 입력값에 의해서 답을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도 경험하고 그다음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우리도 경험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것에 대한 그런 과정이 있고 우리만의 모여진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바로 AI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그거를 잘 다루면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범위 설정이 어렵다는 거죠. 메타인지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 자, 그러니까 인지 위에 인지, 인지 위에 인지, 인지 위에 인지 계속 인지해서 메타인지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이분 얘기는. 그래서 그게 119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주 업무 계획을 업무로 예를 들었습니다. 업무 목표는 뭐고, 분기 업무 목표는 뭐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위 설정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어야 메타 인지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건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상위 개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 그 다음에 대체 어디까지가 인지할 수 있어야 메타 인지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념은 당면한 문제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메타 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부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메타인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적인 메타인지는 향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보면 이분이 메타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없었던 이유가 메타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만 메타인지의 세부 요소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앞서 밝히고 있는 메타인지의 3개 주요 요소와 9개 세부 요소는 그간 메타인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조금씩 밝혀왔던 구성 요소들을 필자의 시각에서 종합한 가설적 내용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종합한 가설적 내용이긴 한데 나름대로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메타인지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시를 들었는데 자, 그래서 따라서 업무 환경에 활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그래서 업무적 메타인지는 향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상위 개념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단의 어려움. 이게 뭡니까? 당면한 문제에 따라 준거 기준이 달라지는 것. 자, 요것이 이제 바로 차례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메타인지는 향상이 가능하다.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나름의 진일보한 의미는 있는 것이다. 자, 결국 우리는 몰래 학문이라는 것이 밝히고 밝히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인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종의 메타인지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 주차 같은 거 할 때. 아니,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탈 수 있는데 왜 굳이? 불편하다 이거죠. 빼고 애를 태우는 것 자체가. 아니면 사실은 그 반대편에 태워도 됐었거든요, 애는. 저쪽 반대편에. 아, 참나. 저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자, 업무적 메타인지는 항상 가능한데 체계적 평가를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고요. 자, 이분이 아까 말했던 120페이지에 나오는 3개의 주요 요소와 3개의 주요 요소와 9개의 세부 요소별 평가. 자, 요것이 있는데요. 요것이 바로 문제 해결과 문제를 대하는 인식에 대한 평가라고 하네요. 자, 여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12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메타인지 수준을 평가할 때는 우선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대한 인식을 평가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자, 문제 너무 쉽나? 주차.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 애를 못 태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사칙 연산 이런 거 나오니까 좀 머리가 막 뽀개지는 거예요. 저 문과인데. 자, 그래서 실제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나는 사칙 연산을 평균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사칙 연산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아니까 저 계산기밖에 못하는데. 자, 평균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식인데요. 사칙 연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고 곧바로 사칙 연산 그 문제를 풀게 된대요. 48 곱하기 12의 답은 무엇인가와 같은 사칙 연산 문제를 실제로 풀고 이에 대한 정답률과 소요시간 등을 평가한다는 거죠. 아니, 문제를 풀고 정답률과 소요시간을 평가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메타인지 측정은 방금 푼 문제와 답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메타인지의 인식 수준은 충분히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 사칙 연산을 물어봐야 될까요? 저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좀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제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대하는 인식평가, 문제 해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대하는 인식평가일까요? 여기서 말한 대로 바로 문제를 대하는 인식을 평가합니다. 즉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사칙연산이 자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했고 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저는 못한다라고 인식을 했죠, 제가. 자,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게 바로 어떤 것이 선행되느냐.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인의 메타인지적 수준은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면 메타인지적 컨트롤 및 사회적 메타인지는 시나리오 기반의 평가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123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일단은 먼저 1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괄적인 평가가 가능하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그리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책 123페이지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메타인지 유형의 사람들 1, 2, 3, 4, 5, 5개 했었죠. 추종자, 꼰대, 구멍, 고문관, 내로남불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이러한 메타인지 강화를 위한 조언을 하면 업무의 목적을 정의해서 왜 이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고 일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향점을 찾고 또 2, 3, 4 해서 맥락 파악 나오고 상대방의 의도 같은 거를 생각해보는 습관 가지고 이거 결국 실천이에요. 이게 결국은 메타인지의 향상이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파악은 했어. 실천을 안 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실천이니까 나의 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점은 결국 업무적 메타인지는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메타인지 강화가 어려운 이유로 범위 확정이 어렵다. 어디까지가 메타인지라고 할 것이냐. 범위 확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평가할 만한 체제도 없고, 그러나 업무적인 건 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인지의 어떤 범위 확정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바로 업무의 목적에 대한 정의, 즉 핵심 질문의 정의를 통해 범위를 상당 부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로는, 자,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요만큼이에요. 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뉘었어요. 자,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자꾸 방법을 도출하고 강화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여기도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도출하고 강화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의를 내리고 핵심 질문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거를 확장해 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요만한 점이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이게 메타인지가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인지의 범위 확정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핵심 질문의 정의를 통해 범위를 상당 부분 확정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 질문의 정의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전에, 그래서 핵심 질문을 정의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핵심 질문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핵심 질문을 정의하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좀 잊어버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단체에서도. 그래서 당신의 업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머릿속 어딘가에라도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거에 바로 첫걸음이 핵심 질문을 정의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업무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는 것은 상사가 하거나 이러는 거다 보니까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한다. 뭐 이러한 건데, 이제 사실 이게 예전 사고방식인데 이번 말로는 AI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해놨죠. 교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더니 어느 누구도 질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 교수님 하신 게 뭐였냐면, 일단 출석을 줬는데 오늘 칠판에 적힌 두 숫자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준 학생은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문제가 뭐지요? 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읽고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언제적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질문을 하게 만든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 시간에도 질문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제 세대가 그런가? 많이 이렇게 조장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질문하고, 더구나 교수님이 낸 질문인데 질문이 뭐예요? 이 소리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치만 또 생각해보면 분명히 또 헷갈리면 물어볼 만도 한데,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사회인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질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업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어딘가라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가 핵심 질문.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질문이 뭐예요? 라고 교수님께 학생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문제 정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례, 즉 질문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례가 지금 나왔죠? 네. 자, 그럼 사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회일까요? 제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회일까요? 라고 한 거는
저의 기준에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에서 생각을 올려주세요. 자, 이거는 토론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세대도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권장하는, 질문을 해도 되는 사회인지, 내가 모르면 질문해도 되는지, 아니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인지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잘 떠올려서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 AI 시대에는 그만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AI를 발달시키려면 끊임없이 입력하고 의심하고 추구하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기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심 질문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 정의에 대한 훈련법도 이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위해 질문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의 배경을 생각해야 된대. 아,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업무가 뭐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게 어떤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저도 해요. 업무 배경 하에 왜? 그 배경 하에 문제를 풀어야지. 배경은 여기에 있는데 업무는 여기서 풀어요. 엉뚱하게. 그러면 안 되겠죠. 즉 여기에 있으면 여기 아래에서 맞춰서 풀어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게 되니까 방법이 문제 해결이 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풀어야 하는 문제 한 줄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업무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해라. 참, 저는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바꿨는데, 업무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분, 결정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즉 이제 업무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했을 때 내가 결국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윗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내가 CEO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 얘기 있었죠, 우리 할 때. 아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핵심 질문의 정의를 반복적으로 해보는데요. 이게 누구죠, 여러분? 자, 그 유명하신 아인슈타인.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거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짧게. 이거 핵심, 문제가,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참. 자, 문제. 여기서 문제 정의 훈련법을 이해하라 해서 핵심 질문을 130페이지에 핵심 질문을 업무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는 단계까지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이 얼마나 그 옆에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이거래요. 문제가 133페이지에 나와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5분을 쓰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것만 파악하고 해결책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막히죠? 이거 안 되네? 다시. 이거 안 되네? 다시. 결국 문제 파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차분하게 해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즉, 문제 규명, 정의, 핵심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사태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태 파악. 이게 메타인지는 결국 파악을 얼마큼 잘하냐. 상사를 얼마큼 잘 파악하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 상황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사태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메타인지 향상법이 있죠. 먼저 핵심 질문 정의를 하고요. 문제 정의도 훈련하시고요. 핵심 질문에 답 찾기가 있고요. 인지 위에 인지를 하시고요. 상대방의 메타인지 체계 파악인데 저희는 지금 문제 정의 훈련 정도까지 지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메타인지 향상법에서 자 뒷부분의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요 앞부분 한번 생각할 게 좀 있어요. 메타인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향상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메타인지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 의견 얘기 안 할게요. 제 의견을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한테 영향이 갈까봐 자 공지사항에 이번에 우리 5주차 명시된 분 자 5주차 명단에 있는 분들 글 올려주시고요. 자 메타인지는 그래도 포인트가 뭡니까?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습과 뭡니까? 실천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지는 의견 올려봐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